사라진 지 벌써 22년. 하지만 아직도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은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애들 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길래 그랬을까요? 이름 신디 송. 그녀의 한국 이름은 송현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실종자인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22년 장기미제 송현정 실종 사건의 범인은 연쇄 살인마일까 편입니다. 우선 본 컨텐츠의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할로윈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엔 얼마 전 참사가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함께 달리기도 했었죠. 할로윈 축제. 사실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달콤한 간식, 사탕 같은 걸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교류도 있는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로윈이 가면을 쓰게 된다면 그것도 뭔가 범죄와 관련된 가면이 씌워졌을 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완벽한 은폐물이 된다는 뜻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 일반 파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면식 사이도 어느 순간 면식 관계로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용의자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유학생이라는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유학생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IMF를 겪고 나서 그 이후 외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라는 문제는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밖에서 많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팽배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결국 송현정 양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녀는 누구였는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정, 1980년 2월 25일생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자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995년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렉산드리아 근처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그 친척 집에서 함께 살며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고등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뒤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공학, 통신, 과학의 결합 과정인 통합예술을 전공을 하게 되죠. 실종 당시였던 2001년 4학년으로서 2002년 봄에 졸업 예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외국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돈을 받으며 호요식을 하던 그런 유학생이었을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송현정 씨는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도요, 2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신의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충당한다라는 그런 욕구였죠. 그리고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도 명확했고 앞으로 진학하고 앞으로 취업하고 싶은 그런 분야도 너무나도 명확했죠. 실제로 송현정 씨가 공부했던 학위는요, 학생이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커리큘럼을 짜는 프로그램이었죠. 물론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잘 거치고 나면 다른 직업들과 겹쳐질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낮까진 그렇게 살고 있었죠. 분명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겐 마지막 일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끝까지 하고 오랜만의 휴식, 바로 할로윈데이 축제였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마지막 일탈일지도 모르는 그날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지금까지 사라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유학생활을 했던 친구 2명, 스테이시 백, 리사 킴.
여러분이 성을 보셨다시피 백씨와 김씨 전부 한국 국적의 유학생들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그날 컬리지 애비뉴에 있는 플레이어스 나이트 클럽에서 열리는 코스튬 파티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당시 송현정 씨도 흰색 테니스 스커트, 그리고 포인트를 줬던 건 토끼 귀, 토끼 꼬리를 붙여 그 나이트클럽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죠. 이 세 사람은 당일 새벽 2시까지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의 일정도 확인이 됩니다. 친한 친구의 아파트로 셋이 함께 이동해 파티도 이어가고 비디오 게임을 더 즐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11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경 이들은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까운 집이었던 클린턴 애비뉴의 파크 아파트먼트에 바로 이 송현정 씨를 내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죠. 친구들이 기억할 때 들어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집 앞에 내려다 주고 자신들은 귀가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신디송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정확히는 집에 들어간 건 맞을까요? 당시 신디송은 룸메이트가 함께 있었는데요. 그 당일날도 자신의 고향 가족을 만나고 굉장히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당시에도 신디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신디는 들어오지 않았죠. 별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던 케이스라서 아마 학교에 있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룸메이트가 또 의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과 키를 공유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문을 잠겨 있다는 건 연 사람, 닫는 사람, 자신들밖에 없다라는 뜻이었죠. 또 집에 무언가 뒤졌다거나 폭행이나 아니면 무언가 좀 격렬한 저항의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없는 평범한 그 상태, 그 집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룸메이트들도 3일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알바 때문인가 공부 때문인가라고 생각했지만 3일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11월 4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은 정확하게 당일의 위치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매칭시켜 봐야 했습니다. 분명 같이 클럽을 간 거 맞다. 그리고 같이 친구의 아파트먼트에 가서 4시쯤 나왔던 게 맞다. 전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종 당시에 내려줬다라고 주장하는 2명의 친구, 정말 내려준 게 맞을까라고 경찰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찰은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걸 목격한 게 있지 않을까? 혹은 그날 그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트러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다주는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정말 그날 집에 들어간 게 맞을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다른 곳을 향해 간 걸까? 우선 경찰은 신디송의 전화 기록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전화가 걸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이후에 사용한 흔적조차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되죠. 생존 신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2001년 기술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혹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메일을 접속하지 않았을까까지 체크해봤지만 신디송은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던 집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한 경찰,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분명 그날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온 증거 첫 번째, 당일에 메이크업, 코스튬 플레이를 하면서 썼던 눈썹을 연장하는 그 물건, 테이프입니다. 그게 세면대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물론 그 전날이나 전전날 쓴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지인들, 친구들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토끼에 관련된 코스튬 플레이를 했던 그날 분명 꼈던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녀는 집에 들어와서
눈에 있는 걸 떼고 올려놓은 뒤 그리고 갑자기 밖을 향했고 사라져버린 게 되죠. 집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럼 그날 입었던 그 옷, 코스튬 했던 옷은 과연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옷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 바로 지갑도 없어졌죠. 지갑과 집키, 그리고 그날 입었던 옷이 사라졌다. 현장에 그대로 집안에 남아있던 것은 그날 썼던 가방과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은 두고 가방도 그대로 두고 지갑과 열쇠만 챙기고 그대로 밖에 나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집안 내부를 철저하게 수색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강제 침입의 흔적, 몸싸움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던 데려다준 친구들은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혐의점이 완료가 되었죠. 그럼 이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던 송현정 씨는 눈에 있는 테이프를 떼고 나서 그 이후 가방을 두고 갑작스럽게 핸드폰도 그대로 둔 채 앞에 있는 지갑과 열쇠키만 가지고 문을 잠그고 밖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말이죠. 이건 무엇을 뜻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린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핸드폰을 챙겨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잠깐 나갔다 들어올 생각이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 지갑을 챙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갑에서 무언가를 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가까운 데서 뭔가를 사기 위해 나갔는데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없었다는 건 그곳에 가기 전에 그녀가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멀리 가거나 누군가를 따로 만나는 계획이었다면 옷을 갈아입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당일에 그 할로윈 파티 복장으로 움직였다는 건 멀리 갈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반증하게 되죠. 물론 여기까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당시 경찰은 한 가지의 가능성을 갑자기 제시합니다. 당시 수사관이 현정 씨의 일기장을 보더니 여기 이상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약, 약물과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아, 그럼 혹시 약물과 관련돼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당시 수사관의 오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변명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본인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실험과 관련된 실험 화학 용어들이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느낌이 들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수사관이 주장했던 건 자발적 실종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사라졌다.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종되기 한 달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 잠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극복해내기 위해 상담도 받고 있었고 약도 복용 중이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는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장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방에는 다른 것들의 증거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가방 안에서 말이죠. 왜 배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에는 실종으로부터 약 2, 3일 후 열릴 콘서트 티켓,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 티켓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11월 6일 배송 예정이었던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한 영수증까지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삶, 그리고 모든 면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고 할로윈 파티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훨씬 강했지 갑작스럽게 자신이 잠적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코스튬 플레이 옷을 입고 갑자기 잠적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었죠.
결국 이런 많은 반발이 있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경찰이 나선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근처 숲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당시는 2001년이었습니다. GPS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소셜미디어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조금 이상한 쪽으로도 흘러가긴 했습니다. 제가 앞서 수사관이 자꾸 무언가로 이끌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수색과 관련된 걸 경찰이 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최초에 했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송현정 씨가 실종되고 난 직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경찰 쪽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송 씨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그 집에 갑자기 집을 청소해버려서 증거가 없어졌다라는 황당한 주장이었죠. 이걸 제가 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 경찰은 당시에 그 내부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기본적인 과정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 바로 경찰이 할 역할이었죠. 당시 실종자의 부모님이 오신 것도 바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가 넘긴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당연히 실종된 송 씨의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탓을 하냐는 문제였죠. 당시 기자회견을 열며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할로윈 파티가 끝나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경찰관, 수사관, 과연 몇 명이 와서 조사를 했을까요? 사람들도 만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집안 내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변 탐문 수사도 해봐야 됩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전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수사관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송씨 부모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죠. 좀 비슷한 시기에 13세 백인 소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50여 명의 FBI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헌데 이 사건만큼은 FBI도 아니고 단 한 명의 수사관만 투입되어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굉장히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끝나고 나자 6명을 투입시킵니다. FBI 아닙니다. 6명의 주 경찰관만 투입하게 되죠.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초동수사의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노력 끝에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져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뒤 목격자가 한 가지 제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신디로 보이는 여성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것이었죠. 목격자가 말하길 한 남성이 강제로 여성을 태우는 장면을 봤고 내가 그걸 목격했더니 그 남성이 나에게 그냥 너 갈 길 가라, 우리 냅둬라 라고 소리를 치며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분명 동양계였고 무언가 비명을 지르고 안에서 발로 차는 모습, 끌려가는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소는 약 200마일 정도가 떨어진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용의자의 몽타주는 이 얼굴이었죠. 그럼 당시에 봤던 여성이 신디송, 바로 송현정 씨고 앞에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 맞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 정보는 또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이 목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남성이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차이나타운 지역이다 보니 동양계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정확하게 자신은 모른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부분에서도 처음엔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자세히 보니 좀 아닌 것 같다. 머리가 길었던 것 같다. 짧았던 것 같다. 옷도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심도 하죠.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하지만 그 사람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용의자가 사라져버렸죠.
더 이상의 용의자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 이상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게 되죠. 바로 제보자 폴 위클리였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보였죠. 정확히 말하자면 폴 위클리는 어떤 남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얘네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휴고 셀렌스키 그리고 마이클 커커스키, 이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이 대학가에서 한 여성을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5명의 실종자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경찰에 전달했죠. 경찰이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보니까 생김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확인해본 결과 놀라웠습니다. 6가지 중 5가지가 일치했습니다. 바로 범인은 휴고 셀렌스키, 마이클 커쿠스키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쇄살인마였던 휴고 그리고 마이클을 제보한 남자. 그런데 그가 제보한 내용 중에 신디송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폴 위클리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컴퓨터를 조사해봤을 때 놀라운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한 폴더 파일에 송현정 씨 사건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경찰, 아마도 내용을 종합해서 거짓 정보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 대한 건 진실성이 있지만 신디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이 내용이 외부에 밝혀지자 사람들은 또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범인은 폴이다. 폴 위클리가 범인인데 자신들이 들었던 범죄자들 정보, 연쇄살인마에 대한 정보에다가 그거 하나까지 넘겨서 모든 걸 휴고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다라는 의심이었죠. 물론 이것도 혐의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 있었던 폴 위클리였죠. 휴고와 마이클, 이들은 2003년 은행 강도이자 연쇄살인마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분명 제보자가 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휴고와 마이클이 한 여성을 납치해서 죽을 때까지 냉동실에 가뒀다라는 말. 이 말을 그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경찰은 일단 이걸 휴고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휴고가 이걸 인정합니다. 맞다. 나 신디송 누군지 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라웠던 건 그녀가 그날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휴고가 범인인 게 맞을까요? 그런데요, 휴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납치할 때 같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살해한 건 마이클이다. 그리고 그 마이클이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토끼 귀를 트로피,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을 해버립니다. 그럼 왜 죽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당시에 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길가에서 신디송을 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옷이 그렇게 보니 매춘부라고 오인해서 납치해 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시신은 어디에 묻었는가 라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루저네 카운티에 묻었다라고요. 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마이클이 죽였다라고 주장하며 마이클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휴고. 그럼 경찰은 이제 마이클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클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마이클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요, 휴고의 전 여자친구였던 태미 파셋도 사라졌습니다. 좀 이상했죠. 연쇄살인 혐의에 대해서 분명히 있던 휴고,
당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제보자가 한 곳을 지칭합니다. 이곳에 시신이 묻혀져 있다. 그것을 파보자 시신이 5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신 5구, 실종된 사람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신디송의 DNA와 일치하는 시신은 없었지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5구 중 한 구는 여자친구였던 태미 파셋, 또 한 구는 공범이었던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도 죽었습니다. 마이클이 죽였고 마이클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을 휴고가 죽였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신디송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제보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 다른 부분에 또 묻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그렇게 다른 곳까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요. 모든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휴고는 계속적으로 사망한 마이클에게 모든 혐의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2006년 증거 불충분으로 휴고는 2명을 살해한 혐의,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얘기한 2명, 무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 폭행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죽인 건 전부 마이클이다 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감옥에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14년 1월 또다시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무려 7구였습니다. 이 7구 맞습니다. 휴고가 죽인 것이었죠. 결국 휴고는 2015년 마이클,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 그 7구 안에 신디송은 있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퍼거스 타운십의 실종 데이터 정보로 약 20개 이상의 파일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 찾는다면 언제든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죠.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앞서 봤던 폴인 걸까요?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목격자가 봤던 내용이죠. 아니면 마이클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자인 걸까요? 벌써 사라진 지 22년 차. 그녀의 국적은 분명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친척집에 살며 열심히 산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갈게요. 제가 휴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휴고와 마이클이 저질렀던 범죄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너무 잔인하고 되게 이런 연쇄살인마이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제로 잡았던 건 그쪽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너무 제가 깊게 얘기해버리거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이제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올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 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휴고의 범죄 관련된 것들은 제가 조금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휴고와 관련돼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송현정 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제가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IMF가 발생되기 전에 건너가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 한국의 IMF가 터지고 왜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자꾸 절약 안 하고 나쁜 사람 막 약간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막 하여튼 이런 걸로 갔는데,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유학생이 다 이상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도피성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진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노력하며 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실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지. 또 할로윈 파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뭐 우리나라에서의 할로윈 파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은 파티 문화가 사실 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이렇게 집 돌아다니면서 파티도 하고 워낙에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할로윈 파티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런 기본적으로 파티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잖아요.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껴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하고 차이니까 그럼 뭐하러 파티를 갔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희망을 갖고 꿈을 꿨던 분인데 진짜 갑작스럽게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아까 내용을 정리하면, 집에 들어갔다가 잠깐 뭐 편의점 같은 데 여기 아래에 있었대요. 살고 있던 데 좀 걸어 내려가면은 24시간 편의점이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에 가려다가 중간에 납치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 행각을 벌이는 애들이 누구일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 왜냐면 분명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뭐 편의점에서 쓰고 나서 실종되면 거기까지 갔다가 사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하기 전에 사라진 거니까, 그럼 이제 추측컨대 파티복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핸드폰 두고 지갑만 하고 열쇠 키만 가지고 문 잠그고 나가서, 그래도 새벽이었죠. 되게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는 길에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서 그런 내용도 알려드렸고요. 좀 제가 봐도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기자회견까지 하셨을지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생겼던 게, 그게 이제 아니 그 수사관이 한 명이 붙는다는 것도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인 소녀 13살과 여기 지금 성인이니까 그건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떤 아이가 실종되는 문제는, 미성년자가 실종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FBI가 움직이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수사관이 한 명이 파견돼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초반부터 좀 쉽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우리나라 그런 사건 많았잖아요. 아이, 가출이겠죠. 뭐 학교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학기고 뭐 그냥 머리 식히러 어디 갔나 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얼탱이가 없는 거야. 뭐 사라진 것도 없고, 어떻게 그 옷을 입고 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너무 쉽게 그냥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좀 뭔가 더 지연되고 그렇게 정보들도 더 놓친 거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